주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지. 지금 사이클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결국 연준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경제를 판단하는 그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랑 물가 이 두 가지를 목표를 하지만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 전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구조를 나눠보게 되면은 경제 지표는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는 서베이 위주의 그런 심리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드 데이터는 실물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 생산이나 소비, 고용 이렇게 어떤 추산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뭐 생산량이나 아니면 고용이 몇 명 됐는지 소비를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하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소프트 데이터보다 하드 데이터가 더 중요해 보이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는 이거를 다 집계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나온 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에 소프트 데이터들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경기나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선행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도 하드 데이터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 데이터부터 대표적인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가장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소프트 데이터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제조업 업황이 지난달보다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이라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로 가게 되고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왜 좋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GDP에 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더 사실은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서비스업은 그렇게 크게 등락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사이클에 따라서 GDP가 조금 더 많이 좌우되는 그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전반적인 경기에 좀 더 경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 안에 세부 항목들로 생산이나 신규 주문, 그리고 재고, 고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지표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제조업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신규 주문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지금 사이클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물 지표가 아닌 소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월 첫 영업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여금 사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PMI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업황이 좀 돌아오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이제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두 기관에서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시건대랑 컨퍼런스 보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비자 기대 지수가 왼쪽 그래프에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게 같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갭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갭이 왜 발생하냐를 보게 되면은 이 조사할 때 조사의 그런 기준점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초점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시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의 재무 상황에 조금 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시해서 본다면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취업이 잘 되어 있니? 너의 임금 잘 받고 있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랑 재무 상황이 좀 다를 때 이럴 때 조금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결국 소비 심리가 좋아질 때 소비가 개선되고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는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소비 심리가 발표될 때 특히 미시건대 조사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같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비 심리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그리고 장기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가 안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지도 결국은 같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만약에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자들이 계속 물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가에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2% 안쪽으로 잘 유지시키는 것도 연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하드 데이터 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되겠죠.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둬요. 그래서 재화랑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베스켓을 두고 그 비중에 따라서 그 비중에 있는 물품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상품이 36%, 서비스가 64%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CPI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물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추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제 미국 정부나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또 연준도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게 지금 많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안정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더뎌지는 그림들이다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소비자 물가를 볼 때 이 소비자 물가와 함께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걸 같이 보게 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근원 물가를 같이 보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사실상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선이 사실 회색 선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2%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림들을 보여왔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좀 제외를 하기 위해서 근원 물가를 같이 본다. 결국 좀 변동성을 제외한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근원 물가를 같이 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CPI와 함께 PCE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PCE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볼 때 CPI랑 PCE 디플레이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CPI 같은 경우 소비자들의 그냥 소비 물품들에 대해서만 보는 반면에 PC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한 품목들, 뭐 의료 비용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좀 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좀 더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연준위원들은 물가 목표를 PCE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CE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2% 수준에 근접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E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비 품목 외에도 광범위한 품목들을 보기 때문에 아까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PCE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의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C 디플레이터를 함께 보면서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물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PC 디플레이터가 나올 때 사실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들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가계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들도 같이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사실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대표적인 다른 지표들 대비해서 서비스 소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소비를 포함하는 유일한 지표다. 전체적인 경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랑 같이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고용 지표죠. 미국의 고용 중에 가장 사실 고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연준 위원들이 보는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다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지표가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있는지, 전월보다 얼마나 고용이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업자 수 변동이랑 실업률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랑 같이 임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사실상 고용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계절 조정 요인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지금 2월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만 명 넘게 나왔다가 다음 확정치가 나올 때 더 계절 조정이 되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 이런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만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글로벌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의 수출이 글로벌 제조업의 업황과 굉장히 동행하는 아니면 선행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한국 수출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조업 사이클이 반등하는 것들을 선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한국 수출도 매월 1일에 발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의성이 높습니다. 아까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이제 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기의 턴어라운드를 조금 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대외 부문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이제 주요 수출 품목에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주요 품목들이 대부분 수출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주요 교역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EU,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통해서 경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국 경기 사이클을 한번 좀 더 파악할 수가 있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이랑 수입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그 순수출이 결국 무역 수지가 되겠죠.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게 되면은 이게 GDP의 양의 기여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한국 수출이 글로벌 교역량 그리고 제조업 업황과 전반적으로 연관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외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율의 정의와 표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이라는 거는 어떤 교환 비율입니다. 자국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들에 비해서 상대 가치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환율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표시법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율의 표시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국 통화 표시법 그리고 외국 통화 표시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 표시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달러당 몇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의 통화 단위수로 표시를 하는 그런 환율 표시법을 쓰고 있는데 영연방 국가들, 그래서 유로나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 통화 표시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유로가 몇 달러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분자 분모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유로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로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시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결국 환율이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환율 변동은 단기 요인 그리고 거시 경제 정책 그리고 중장기 요인 세 가지에 의해서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결국 단기 요인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던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신흥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교역국 간의 환율 변동들 그리고 기대 심리나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흑자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우리나라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거고 국내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사실 장기 추세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갈 수 있는 여인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랑 미국과의 금리 차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든요. 그럼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자금의 유출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화의 약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국의 금리차 관련된 부분들도 통화 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 어떠셨나요? 기본적인 것부터 많은 것들을 짚어봤는데 사실 약간 지표들 같은 경우에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연준의 그런 금리 정책을 이제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나 소비자 심리 지수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정의와 환율의 기본 정의 그리고 표시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순환과 사이클 그리고 GDP를 통해서 경제를 예측하고 FMC와 환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규현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